Sinus Floor Elevation SF Relay.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구강암면외과에서 근무하는 김용덕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악동 골 이식술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주제와 수준은 일반적으로 상악동 수술을 어느 정도 진행하시고 라테랄 어프로치로 수술이 가능하시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으시거나 연수회나 연습 등을 통해서 이미 이런 임상 상황에 많이 노출된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딱딱하지 않고 6개의 내지 7개 정도의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때로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항상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부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간접 경험해보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진과 임상적인 상황을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악동 골 이식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대처가 힘들어하고 또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나서 리페어하기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상악동의 염증이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골 이식 때문에 나타난 급성 상악동염이 만성 상악동염으로 전환되는 것이 두렵고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굉장히 쉽게 한 술식도 이러한 상악동염에 급작스럽게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상 직후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트리트먼트로 보여지지만 차후에 보았을 때 예상치 못한 인펙션이 나타나서 임상가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보는 케이스는 아주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26번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한 본그랩과 하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골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사이너스 플로어와 가까워서 라테랄 어프로치나 트랜스클래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약간의 골 이식만 이루어진다면 아주 아이디얼한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시행한 선생님께서는 트랜스클래스탈 어프로치로 본그랩과 함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훌륭한 임플란트 포지션과 그 위에 아주 예쁘게 돔 쉐입으로 이식된 골 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돔 쉐입의 모양이나 사이너스 안의 레드오페시티를 보았을 때 수술 후 직후에는 그 어떠한 사이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약 2주 후 환자가 극심한 좌측 안면부의 동통과 함께 병원을 내원하게 되고 2주 뒤 촬영한 CT 영상을 보시면 이전에 깨끗했던 사이너스 안이 퍼스로 가득 차면서 돔 쉐입으로 아주 이쁘게 올라갔던 본은 다 스캐터링 돼서 사이너스 안으로 다 흩어져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상할 수 없는 술 후에 산처럼 쌓여있던 본 머테리얼이 블리딩이라든지 다른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이 풀 수 있는, 릴리스될 수 있는 방향이 상악동 쪽으로 터져 나갔다, 폭발해서 나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린 바디가 될 수 있는 머테리얼을 반드시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인펙션을 야기하는 포린 바디는 본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열고 들어가서 사이너스 안을 보면 이전에는 깨끗했던 사이너스 안이 아주 떡처럼 퍼스와 그래듈레이션 티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도 만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달 이내에 빨리 서지컬 인터벤션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임플란트도 세이브하고 사이너스도 구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어쩌면 자주 호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는 다양한 강의라든지 연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두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장기적인 예후는 어떤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환자가 무치하기 오래된 상태에서 내원을 하였고 전악에 본 그래프팅과 함께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고 전악 임플란트를 하기로 한 환자입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환자로 위에 보시는 사진은 치료 전이고 전악 발치 후에 어느 정도 소켓이 힐링되는 기간을 거쳐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과 본 그래프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술중에 보시면 굉장히 얇아져 있는 라테랄 월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라테랄 월은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창을 형성하면서 본이 이렇게 튀어져 나올 정도로 얇은 그런 라테랄 월의 두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올 때 본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까지 같이 부착돼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버가 지나간 자리에 곳곳에 사이너스가 퍼포레이션 될 듯한 그런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라테랄 월이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퍼포레이션 됐던 부위가 눈에 잘 보이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사이너스를 조심스럽게 바깥쪽 안쪽부터 멤브레인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 자체가 커버링하고 있던 사이너스의 공간이 줄어든 최적을 커버링하는 멤브레인의 양 때문에 이 구멍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좁아진 구멍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깔고 동시에 사이너스 그래프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골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미약한 퍼포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수술 직후 사진이고, 아래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 6개월 사진입니다. 약간 흐려 보이는, 아직 골화되지 않은 바이오스가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 6개월 지난 사진에서는 하얗게 골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부피의 이렇게 플래터닝이 되면서 줄어든 양상은 보이지만 사이너스 안은 아주 깨끗하게 골화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6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때의 임상 상황을 보시면 가지런하게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으로 사이너스 그래프팅 된 부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기억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오른쪽 사이너스 월 같은 경우에는 편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왼쪽 사이너스 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이오스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뭔가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케이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0대 후반의 이 젊은 환자는 10년 이상의 팔로업 기간을 지나면서 퍼포레이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틱된 머테리얼은 아주 그 최적과 부피가 최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임플란트 주변의 석세스 레이트라든지 서바이벌 레이트도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구멍이 난 멤브레인을 우리가 리페어를 했을 때, 동시에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 반드시 멈춰야 될까?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고, 저희 교실에서 시행했던 여러 케이스들, 수백 케이스들 봤을 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라테랄 월로 들어갔을 때 퍼포레이션 된 확률은 다른 문헌과 비슷하게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작든 크든 이렇게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퍼포레이션의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학습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 보면 위쪽에는 적게 구멍이 나거나 10cm 이하로 구멍이 난 케이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쪽 라인의 B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 멤브레인을 깔고 아래쪽에 본 머테리얼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피브린 글루를 이용해서 또는 PR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요. 아래쪽 라인에 있는 경우는 멤브레인이 굉장히 크게 찢어진 겁니다. 1cm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찢어져서 본 그래프팅 머테리얼을 넣는다든지 추가적인 처치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고 콜라겐 플러그를 이용해서 그 아래 공간만 유지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퍼포레이션 된 그 구멍이 비록 클지라도 퍼포레이션 된 주변으로의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시키고 알비올라 크레스토와의 사이의 공간을 확보한 뒤에 그 구멍에 빠질 수 없을 정도의 큰 부피를 가진 재료, 즉 제가 사용하는 재료는 콜라겐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콜라겐 플러그를 이용해서 그 아래 공간을 텐팅, 멤브레인을 받쳐주는 역할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콜라겐 멤브레인은 만드는 회사에 따라 콜라겐의 크로스링킹의 종류에 따라
흡수되는 속도는 비록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두 달 내에는 반드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첫 기대는 저 멤브레인 자체가, 사이너스 멤브레인 자체가 3주면 힐링이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너스 그래프팅 하고 나서 또는 사이너스 그래프팅 하기 전에 하지 못하고 플러그를 넣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적게 찢어진 멤브레인 포পু레이션 상황과 많이 찢어진 상황 모두 포함해서 임플란트 식립시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골이 남은 양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빈도수를 보시면 아주 작게 찢어진 경우는 15케이스, 20% 중에, 그리고 10cm 이하로 어느 정도 커버링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11케이스, 그리고 과도하게 찢어진 경우가 12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번, 2번과 같은 경우 위쪽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본 머테리얼을 동시에 집어넣고 진행을 했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콜라겐 플러그를 넣고 힐링을 도모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인 그래프트를 시행했습니다만, 12개 중에 아래쪽 작은 글씨에 보시면 거의 10케이스 정도를 추가적인 트리트먼트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기능을 부하를 주는데 성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탈 다 해서 20% 정도 되고 그 각각의 분포도는 15, 11, 12 정도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골량을 보시면요. 그룹 1, 2, 제일 위에 줄 두 개 보시면 원래는 4mm에서 5mm 남짓되었던 알비올라 하이트가 포스트옵비에서는 14에서 13 정도, 팔로업 기간 쪽에는 13에서 12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술 직후에는 바이오스든 모든 머테리얼 자체가 블리딩이라든지 피브린 글루라든지 이러한 부피 때문에 다소 높게 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시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나면 이것이 약간 플래트닝 됩니다. 좀 다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키가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을 보시면 원래 수술 전에 남아있던 골량은 3.8 정도 됩니다. 평균. 즉 굉장히 얇은 배에서 사이너스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멤브레인이 10mm 이상 찢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 플러그를 넣고 나왔고, 포스트 OP에 보시면 과연 잔존골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3.8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플러그는 레드오팩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피는 엑스레이상에 CT상에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8개월 이상의 장기 팔로업을 해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잔졸골 양이 5mm, 4.99mm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5에서 2mm 이상의 게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0mm 이상 퍼포레이션 됐던 멤브레인에 콜라겐 플러그를 넣었을 뿐인데도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리기는 하였고, 보통 8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나서 추가적인 그래프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mm 정도는 그 두꺼운 콜라겐이 멤브레인이 들어 올린 그 부피가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그 공간이 유지되면서 보온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나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도달했을 때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버플로잉입니다. 본 환자는 특별한 다른 이벤트 없이 우측 상악과 좌측 하악에 본 그래프팅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이고요. 수술 후에 본 그래프팅을 하고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고, 아래쪽 파노라마에 보시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굉장히 크게 좀 산재되어 보이는 본 머테리얼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점점 아래쪽으로 가볍게 내려오면서 단단한 오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머테리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이너스 라테랄 월 바깥쪽으로 본 머테리얼이 불룩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식립을 할 때, 내가 분명 그래프팅 머테리얼을 넣을 때는 사이너스 내부로 바이오스를 얌전하게 잘 채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단한 이런 바이오스가 바깥쪽 산처럼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고라가 되어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그 주변에 보시면 앞쪽에는 자극을 이식한 본이 보이고 뒤쪽으로는 사이너스 안에 넣었던 바이오스가 바깥쪽으로 불룩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오버플로잉 되어 있는 본 머테리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우리가 본 머테리얼을 사이너스 안에 넣고 나면 그 안쪽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세틀 다운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 직후에 나타났던 미세한 블리딩 때문에 사이너스 내부 안에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압력은 해소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힘이 바깥쪽으로 리리스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테랄 월에 뚜껑을 안 덮거나 뚜껑을 덮었더라도 저항이 좀 많거나 저항이 적거나 안쪽에서 나오는 힘이 강할 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볼을 만졌을 때 선생님 여기가 좀 불룩해요. 이렇게 좀 혀를 밀어넣으면 좀 걸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이유죠. 자,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가 첫 케이스 보셨죠. 첫 케이스에 트랜스클래스탈 어프로치로 아주 적은 양의 골만 넣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지나고 나서 폭탄처럼 퍼져서 사이너사이티스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 같은 쉬운 케이스라도 그 안쪽에서 미세하게 나타나는 블리딩과 압력의 증가는 임상으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 압력은 어차피 생리적으로 장이 가장 약한 쪽으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첫 케이스에서 수술 직후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수술 이후에 가장 압력이 약한 사이너스 내로 머테리얼이 터져나가서 사이너사이티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본 머테리얼이 무엇이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임상적인 상황, 생리학적인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버플로잉 된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식한 본 머테리얼 안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압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환자도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장기적인 팔로우바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흡수성이 아닌 바이오스 같은 비흡수성의 본 머테리얼은 과연 최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굉장히 다큐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신뢰하고 쓸 수 있는 재료인 이유는 10년, 15년 이상 장기적인 최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된 환자이고 젊은 40대 초반의 환자이지만 불행하게도 전치아를 상실하고 골이식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를 진행한 환자로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 후 골 이식과 사이너스 리프트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너스 쪽을 보시면 수술 후에 플레어링 되어 있는 머테리얼이 임플란트 심을 당시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오시피케이션이 잘 된 것을 이 환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립 당시에 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라테랄 사이너스 월이 편편합니다. 그 말은 그 안쪽에 압력이 많이 세지가 않았고 그 월 자체가 바깥쪽으로 본 머테리얼이 오버플로잉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선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고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로 라테랄 월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본 머테리얼이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아래쪽 본 그래프트 사이트고요. 결국에는 픽스드 타입으로 이렇게 보천물을 잘 장착을 하고 나서 제일 최근 사진입니다. 11년, 12년 정도 지나가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들의 수준이나 본 레벨 자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래프팅된 사이너스의 머테리얼들, 바이오스 머테리얼은 상당히 높은 덴시티와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만 보아도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의 최적 안정성과 아니면 그 인펙션에 대한 강한 저항성 아니면 오시피케이션을 잘 유도하는 그런 훌륭한 제도를 썼을 때 우리를 찾아온 환자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환자는 7년 전에 상하게 임플란트를 하고 저희에게 내원하신 분입니다. 통상 보아서는 임플란트도 전혀 문제가 없고 깨끗한 거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상하계에 있는 보철물이 하나의 유닛으로 자연치와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고 27번이 세컨더리 캐리어스에 이완이 되었습니다. 자, 사이너스 머테리얼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프팅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임플란트도 좋은 것 같지만 27번이 하나 사라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보철물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이식한 본 머테리얼, 즉 레프트 사이너스에 있는 저렇게 하얗게 고라가 잘 된 것 같은 머테리얼이 사운드만 하고 저쪽으로 임플란트를 한 번 더 심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만 일어난다면 이 환자는 보철물의 교체도 필요 없고 싱글 임플란트를 추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치료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만 아래쪽 CT를 보시면 뭔가 내부에 사이너스는 깨끗합니다만 골의 포면이 조금 일레귤러하고 내부의 덴시티 자체가 호모제너스하지 않고 헤테로제너스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수술 중에 들어가 보면 27번은 세컨더리 캐리스로 우리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우가 되었을 때 26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보았으나 가볍게 변 큐렛으로 긁어보면 전혀 골화가 일어나지 않고 퍼석퍼석한 모래 주머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25번 임플란트라든지 반대편에 있는 임플란트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상악의 보철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연치와 앞쪽에 식립된 임플란트와 후방부의 사이너스에 식립된 임플란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바이어빌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26번을 추가해서 보철을 더 임플란트 치료를 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옛날에 사이너스 그래프팅을 하고 수많은 재료들을 많이 써봤지만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된 머테리얼 재료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도태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재료들은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주 증명이 되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그런 재료들이 어떻게 수술 후에 역할을 하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이 환자는 20대 젊은 환자로 구치부에 구치를 많이 상실해서 버티컬 디멘션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걱턱이어서 임플란트와 함께 양악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버티컬 스탑이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어서 아래쪽 구치와 교합 수직 고경을 이렇게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양악 수술 전에 양쪽에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가치를 만든 뒤에 양악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환자인데 흥미롭게도 오톱시라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바이오스나 다른 재료들의 수술 후에 기능을 하고 있는 중의 모습을 특이하게 양악 수술을 하면서 사이너스 안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제가 수술한 사이너스 본 머테리얼이 어떻게 힐링이 되었고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던 흥미로운 케이스라서 들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악 수술 전에 교정치료와 임플란트와 사이너스 리프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힐링이 되고 난 뒤에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고 양악 수술을 준비하고 양악 수술을 끝냈습니다.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악체를 수직으로 절단하고 상악체를 아래쪽으로 다운 프랙처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너스 안을 활짝 다 열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도 상악을 절단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본 결과 8개월 전에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던 그 사이트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너스 그래프팅 머테리얼은 사이너스 그래프팅 머테리얼의 중간으로 소잉이 되었고 왼쪽 사이너스에서는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한 위쪽으로 소잉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참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이너스 내부에서 봤을 때 위쪽에서 사이너스 머테리얼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또 그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제가 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이너스를 보시면 절단된 바이오스 사이로 블리딩이 잘 되어 오면서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왼쪽 사이너스에 보면 본 모텔을 위로 둠 쉐입의 시나디란 멤브레인이 어떠한 인펙션 없이 예쁘게 이렇게 이불처럼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동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바스큘레이션이 되어서 혈관화가 잘 되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흥미로운 케이스로 수술 중에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래프팅한 바이오스 사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혈관이 생성이 되고 그 사이로 피가 퐁퐁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바이오스, 흡수되지 않는 바이오스 사이로 그 주변에 좀 더 약한 색깔의 새로 생긴 신생물들 사이로 블리딩이 쭉쭉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성된 오시피케이션, 이렇게 생성된 새 골과 본 모테리얼이 종국에는 우리가 식립한 임플란트 주변에서 오세어 인테그레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우리가 뭐 조금 사진은 붉은빛이 많이 돌면서 유쾌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사이너스 본 머테리얼만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아까 보았을 때처럼 이렇게 슥슥 긁어서 긁히는 재료가 아닌 굉장히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황할 수 있는 수술 중의 상황에 대해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양쪽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환자였는데, 이 환자는 수술 전 워크업 때 양쪽으로 사이너사이티스가 있는 것이 확인된 환자입니다. 수술 전 사진이고요. 수술 전 워크업에서는 큰 상황은 없었고, CT상에 보시면 10번대에 보시면 사이너스 안쪽으로 퍼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고요. 날카롭게 나와 있는 크레스트를 가진 20번대에서는 사이너스 안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술자 입장에서는 오른쪽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퍼스가 많으니까 멤브레인을 거상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반면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오른쪽으로 보면 사이너스 월을 열어서 보면 굉장히 페일하고 좀 트랜슬루센트한, 손만 대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특유의 사이너사이티스를 가지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시나디란 멤브레인의 성상을 보이고 있고, 아주 조심스럽게 멤브레인을 거상하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본 머테리얼을 차곡차곡 챙겨내서 고라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게 된다면 이 멤브레인이 포프레이션이 되지 않게 거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수류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인펙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오그멘틴 같은 수류 안티바이오틱스를 주게 되면 충분히 매니지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수월할 줄 알았던 왼쪽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엘리베이션에서는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조심을 했던 오른쪽에서는 수월했던 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사이너스 플로어 또는 사이너스 벽면에서 디태치를 하고 나서 보면 보통의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물이 든 풍선처럼 들려는 지는데 다시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는 그런 풍선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구로 이렇게 멤브레인을 들어 올렸을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축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다시 푹 닫혀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쪽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산후독용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CT상에서는 괜찮았지만 수술 중 또는 수술하기 직전에 갑자기 플레어링 되어서 사이너사이티스가 좀 심하게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런 임상적 증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너스 내부의 환경이 변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러한 일이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석션을만 살짝 갖다 대게 되면 내부에 있는 내용물이 한 번에 쭉 빨려져 나오기 때문에 따로 들어 올리지 않아도 아까 디태치 시켜 놓았던 멤브레인이 위쪽으로 쭉 빨려 올라갑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구멍을 내서 석션을 해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수처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닫혀서 닫아주고 나서 보험 머테리얼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머테리얼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피브린 글루라든지 PRP 같은 또는 콜라겐 바이오스 같은 하나로 응어리져서 들어갈 수 있는 머테리얼 제도나 상황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레프트 사이너스에서 저는 구멍을 해서 석션을 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 자체가 사이너스 쪽하고 교차 감염되는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의 방법은 풍선처럼 이렇게 쭉쭉 내려오더라도 한쪽만 들어서 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본 머테리얼을 하나 넣고 나면 약간이 텐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을 들어 올리고 다시 머테리얼을 넣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찢지 않기 때문에 교차 감염이라든지 또는 그쪽으로 터져나갈 우려를 조금 더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임상적인 상황에 맞게 앞선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팔로우에서도 양악 사이너스 안쪽으로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너스 안이 하얗게 사이너사이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식립 후 본 머테리얼이 최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임플란트의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후딱 지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빨리 지나간 사진이 있다면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사진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임상 상황에 있어서 간접적인 정보로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세상이 도와줘서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